예, 경북대 김창록입니다. 두 분의 매우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제가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김경호 변호사님 발표하신 걸 들으면서 언뜻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라고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온 판결이면 그 판결은 효력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추가로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가진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는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법부는 매우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사법의 중요성은 현저히 커졌습니다. 그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라떼는 식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만, 과거에는 대법전을 보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법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언론지상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고 있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 수사, 기소, 판결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드라마도 영화도 만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격세지감입니다. 사법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시간은 여전히 19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계몽하려고 했다라는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을 봤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규정한 법률을 등이라는 글자 한자 시비를 걸어서 뒤집어버린 법무부 장관을 봤습니다. 그 사람 책임져야 될 일 많은데요. 지금 북콘서트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지, 이건 추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법원 건물에 숨어드는 대법원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법칙과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일삼는 검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V 화면에서 폭력배나 다름없는 거친 언사를 희롱하는 변호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이 중범죄자의 아픔, 안타까움에 머리 숙여 공감하는 판사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법은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발언들이 법률가의 입에서 버젓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법률가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가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할 뿐이고
주권자와 그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회의 감시 감독으로부터의 무한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마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대지 마라는 의미로 그들은 씁니다. 소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소수의 권리라는 것은 가진 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약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단어로서 소수의 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률가의 지체, 지금 이 상황을 대표하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국회와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소기관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국회가 탄핵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기관이 그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그 임기를 마치고 전임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누리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원이 나서야 됩니다. 아울러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대법관들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서울고법의 판사들, 지기현 판사를 포함한 법외국에 가담한 판사들의 책임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법원장 회의라는 것을 봤습니다. 법원장들이 모여서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검사들이 모여서 그런데 검사와 판사들은 단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들만 단체 행동을 합니까? 마치 위력 시위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그와 같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려는 내부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개혁이 국회에 의해서 국회의 노력에 의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3법 통과는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매우 큰 진전이고 그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가와 그들의 논리에 사로잡힌 언론 그리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공리공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문제점의 해결에 도움이 되면 필요한 개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혁 방해인 겁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등의 반발은 문제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립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듯이 전제하고 이런 제도도 있고 저런 제도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들에게는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해결책이 되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경 꺼도 됩니다. 모든 제도에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외국의 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한민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놓으면 다른 나라가 참조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촛불 행동의 지금까지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국민적인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감시와 개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많이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로스쿨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가의 양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법률가를 가질 것인가? 12.3 내란 이후에 끊임없이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 질문이 매우 명료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각됐다라고 느낍니다. 기존의 법률가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수가 결코 질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괴이한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법률가의 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외워서 시험에 합격해서 그냥 자격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이 해괴한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자라는 취지에서 2009년에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 이게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노력도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변호사 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법시험 없습니다. 사법시험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을 도입했는데요. 변호사 시험은 최초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가가 될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시험, 자격시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률가들이 자기들이 쳤던 그 사법시험과 똑같은 시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극단적인 시험 성적 경쟁으로 내모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이 시험에 매달립니다. 강의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면 10,000건이나 되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외워야 한답니다. AI 시대에 로스쿨 학생들이 내란에 대한 기사를 읽지 않고 내란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바꾸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그 판결의 요지들을 외우고 있어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로스쿨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 될 수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인간과 사회와 역사 속에서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색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 이 말씀은 로스쿨 교수로서 국민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